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숲TV에서 생방송 시청하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NBA가 15경기가 전부 다 있어요. 내일 이제 미국에서 선거가 있어가지고 경기가 많으니까 지금까지 뭐 시즌 내내 치러진 부분들, 그런 것들 검토해보면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PPT 화면에서 가운데에 있는 것들, 이 그래프 많이 차 있을수록 좋은 거다. 한눈에 봐도 초록색보다는 지금 좀 갈색 같은 게 많이 차 있잖아요. 이게 위쪽에 있는 초록색이 원정팀,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홈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홈팀인 클리블랜드가 올 시즌 내내는 미러키보다는 경기력적인 면에서 좀 두드러지게 좋았다, 이런 것들이 한눈에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는 지금까지 뭐 클리블랜드 6경기, 미러키가 5경기 동안 했는데, 공격과 이제 수비적인 부분들, 위쪽에 있는 이 점수, 야투율, 3점슛이 있는데, 클리블랜드가 점수상으로는 지금 124.7점으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득점, 실점은 107.7점으로 리그에서 실점이 5번째로 적다. 그래서 이게 좀 눈에 띄게 30개 팀 가운데 5손가락 안에 드는 부분들은 제가 진하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런 부분도 체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로 얘기도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바로 첫 경기 얘기 좀 해보면은, 클리블랜드랑 미러키가 바로 지난번에 맞대결을 펼쳤었습니다. 그날 이제 아무래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이날 클리블랜드가 사실 1쿼터 때 조금 지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결국에는 역전까지 해낸 셈이었었어요. 총 16점 차까지 밀리는 경기였었는데, 이날 이제 양상을 봤을 때 클리블랜드가 평소보다 이제 좀 도노만 미첼이 좀 힘을 내줬습니다. 클러치 때 마지막 득점도 해내기도 하고, 이제 제가 계속해서 갈란드 같은 애들이 예년에 비해서 지금 야투 컨디션이 좋다, 야투가 원래 50%가 넘었었는데 아직도 아마 50%가 넘기는 할 테지만은, 그래도 이날은 조금 아쉬운 활약이었었고, 모블리도 사실 다른 날보다는 이런 공격 빈도가 조금 낮긴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쿤보를 또 막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비에 조금 에너지를 쓴 탓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날도 뭐 벤치에서 오코로라든지 뭐 샘 메리 이런 친구들이 외곽 지원도 많이 해주면서 클리블랜드가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았었는데, 이거는 근데 이날 미러키가 엄청 터졌었거든요. 무엇보다 일단 맨날 쿤보는 잘해주죠. 27개 중에 15개니까 야투율도 쿤보답게 많이 효율을 내줬었고, 이날은 또 토린 프린스가 3점 5개 중에 4개로 외곽 지원도 상당히 잘해준 경기였었어요. 대신에 게투주가 오지게 못했다, 이런 게 있긴 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릴라드가 굉장히 터졌거든요. 릴라드가 41득점에 3점슛 15개 중에 10개 넣고, 바로 그 전날에 이제 릴라드가 4득점에 그치는 아주 되게 못한 날이었었는데, 바로 다음날에 분노의 활약을 해준 경기였었는데, 그리고 뭐 벤치에서 포르틱스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게 해준 셈이었었는데, 이런 경기를 미러키가 패배를 했다. 이게 좀 치명적인 것 같아요. 클리블랜드는 그 전까지 오전 전승이었었고, 미러키는 동부에서도 1승 4패로 굉장히 안 좋았는데, 미러키가 초반에 앞서 나간 경기, 또 홈에서 이런 경기를 클리블랜드한테 따라잡히고 패배까지 했다. 그런 점들이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지금 클리블랜드는 공격면에서 지금 득점 2등, 야투율 1등, 3점슛 2등으로 아주 훌륭한 수치예요. 반면에 미러키는 3점슛도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밑에서 세 번째로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모로 이제 스탯상으로도 미러키가 좋지가 못하다. 아무래도 이런 수치들을 보다 보니까 클리블랜드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경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뭐 오바도 좀 생각은 하는데, 직전 경기는 사실 이게 227점이니까 딱 그냥 걸치거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미러키가 상당히 잘 터지고도 언더가 났었다. 그래가지고 조금 빡세긴 한데, 일단 저 생각은 오바이긴 합니다. 오바. 양팀의 뭐 이런 그 득점, 실점 수치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 것도 있고, 저번처럼 릴라드가 또 터지긴 전 어렵다는 생각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변수도 있는 게, 쿤보가 지금 캐셔너블이 붙어있는데, 쿤보가 이제 좀 허벅지 쪽으로 아마 부상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어지간해서는 쿤보는 최대한 뛰려고 하는 친구긴 한데, 그리고 미러키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거는 맞는데, 사실 현 시점에서 클리블랜드가 이 경기를 미러키한테 패배할 가능성 자체는 배당도 그렇고 저는 좀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난 이거는 쿤보의 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사실 이게 다리 쪽의 부상은 게임 뛰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갖고, 이거는 뭐 내일 아침에 쿤보의 출전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현 시점에서 클리블랜드 사이즈도 꽤나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다음에 이제 워싱턴 대 골스 경기도 하나 있는데요. 골스를 떠났던 조던 풀이 또 이제 디그린이랑 다시 만나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눈에 들어온 거는 골스의 수비력이죠. 골스가 제가 지난번에 그 실점이나 야투 허용, 3점 허용 면에서 전부 다 트리플 2등이라고 했는데, 오클라호마의 이 3점 슛이 조금 떨어지면서 골스가 수비 1위, 그 3점슛 수비 1위까지 갔어요. 그래서 현재 골스의 수비력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다, 뭐 이런 거고, 반면에 골스는 득점도 심심치 않게 잘해주거든요. 근데 워싱턴은 지금 실점, 그리고 야투 허용률 이런 면에서는
리그에서 거의 뭐 최하위를 다투는 팀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 밑에 적힌 대로 워싱턴은 공격도 굉장히 좀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득점도 많은 편이긴 한데 야투 효율이 좋지는 않은 편이죠. 그래서 페이스 빠르고 빠른 이런 농구로 많은 야투 시도 이런 것들 바탕으로 공격적인 게임을 하지만은 반대로 워싱턴은 또 수비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박 게임이 상당히 많고 평균적으로 워싱턴 게임이 242점이 터진다는 건데 반대로 골스는 득점은 꽤 하지만 실점은 적다. 이런 면이 있어가지고 사실 뭐 한눈에 봐도 골스 쪽으로 보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과연 이제 골스가 핸디까지 만족을 하겠냐. 내일 그리고 이제 스테판 커리가 퀘셔널이 붙어있는데 나올 수 있냐. 이런 것들이 관건인데요. 커리가 없는 동안에도 뭐 워터스라든지 버디 힐드 이런 친구들이 힘을 내주면서 골스의 경기력 자체는 사실 흠잡을 데가 별로 없었어요. 계속해서 연승하기도 했었고 커리가 없는 기간에도. 그래도 전 이렇게 작년에도 커리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골스의 공격력 차이 같은 부분들 경기력이 거의 한 6, 7점가량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워싱턴도 한편으로는 이제 뭐 빌라 클리어발리라든지 뭐 알렉사르 이런 친구들이 수비적으로 조금 해주면서 긍정적인 부분이 없지는 않아. 근데 워낙에 지금 현재 골스의 폼이 괜찮아 보인다. 시스템적으로 잘 굴러간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어지간해서는 원정임에도 골스를 보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언더오버는 뭐 골스의 수비력이 좋긴 하나 워싱턴이 그만큼 쳐맞으면서도 꽤나 이제 발악은 할 것 같다. 워싱턴이 막 110점 미만으로 그렇게까지 쳐발릴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최대한 점수는 뽑고 많이 실점을 하더라도 그런 양상으로 저는 뭐 오버도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는 이제 디트로이트 대 레이커스 경기인데 뭐 디트로이트가 어제 브루클린 원정 갔다가 백투백이긴 한데 사실 뭐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여기는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디트가 일단 좀 느린 팀이라는 거. 제가 저번에도 디트는 느리게 그리고 야투 시도도 적게 야투율도 낮게 그런 팀에 하나라고 속한다고 했었거든요. 이런 팀들이 리그에 세 팀이 있어요. 마이애미, 샌안토니오, 디트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디트로이트는 이 마이애미나 샌안토니오는 좀 적게 공격을 하면서도 그래도 야투율 자체는 좀 좋지 못하지만은 확실히 공격으로 끝맺음은 하거든요. 턴오버가 좀 적은 편이다. 아무래도 크리스 폴이 지휘도 하고 마이애미도 할 때마다 막 어설프게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은 별로 없는데 디트로이트는 턴오버가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팀이다. 지금 17.8개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래도 디트로이트는 확실히 작년보다는 좀 나아진 부분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얘네들도 이제 스탯상으로 이런 게 좀 보입니다. 맞대결상으로 레이커스가 디트로이트한테 7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7대1입니다. 최근 4시즌 동안 한번 패배한 이후로는 7연승을 달리고 있다. 이런 게 보이는데 아무래도 디트로이트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탱킹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로 빚어진 결과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상대 전적상으로는 레이커스가 좋다는 점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디트로이트가 지금도 득점 같은 거 밑에서 3등이고 뭐 수비적으로나 공격 면에서나 눈에 띄는 건 없다. 이런 게 있기는 해. 반대로 레이커스는 득점 잘하고 대신에 수비가 야투 허용률이 리그에서 가장 높습니다. 수비가 잘 안 되고 있다. 아무래도 앤서니 데이비스를 지금 1옵션처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AD가 좀 옛날보다 수비보다 공격에 쓰는 에너지가 많다 보니 수비가 조금 안 되는 것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선 수비 디안젤로 러셀이나 리브스가 좋은 수비수는 아니다 보니까 르브론도 나이도 많고 하치무라도 뭐 사이즈 말고는 수비적으로는 뭐가 없기는 하죠. 그래서 레이커스의 수비가 썩 좋지 못하다. AD가 있음에도 저는 이 경기는 꽤나 어려워 보여요. 디트로이트가 아무래도 직전 경기 때 브루클린을 작전 잘 짜와가지고 이제 캠 토마스 막아 세우고 슈로더도 최대한 뭐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잘했었는데 사실 디트로이트가 여태까지 만난 상대들이 되게 빡세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인디애나, 클블, 보스턴, 마이애미, 필라델피아, 뉴욕, 브루클린 이렇게 만났는데 저는 한번 디트 플랜을 보고 싶긴 하거든요. 레이커스가 지난번에 토론토한테도 이거를 1쿼터부터 거의 한 30점 가까이 앞서 나가는 경기를 추격을 당했잖아요. 레이커스의 뒷심, 특히 수비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것들 이런 것들도 눈에 들어오고 저는 디트로이트한테 약간 갖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디트로이트가 백투백인데 아까 거리가 멀지 않다고도 했었고 작년에 디트가 14승 68패 팀인데 백투백인 경우에는 5승 10패면은 백투백일 때 굉장히 잘한 셈이긴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나 나이도 어린 편이고 작년에 뭐 이제 커닝햄이나 듀렌 이런 친구들이 부상이 많았던 거에 비해서 현 시점에서는 디트로이트가 스쿼드 운영폭도 괜찮거든요. 저는 한번 이거는 물론 탤런트 면에서 가진 선수들의 면면 이런 거는 레이커스가 크게 앞설만 해. 그건 맞는데 한번 디트의 프렌 같은 거 도전해보고 싶고 디트가 느린 템포 팀이라는 거 그리고 레이커스도 어느 정도 지난번 브루클린보다는 디트로이트의 이런 인사이드 공세를 앤서니 데이비스 위주로 좀 막아세울 수도 있다.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언더도 한번 생각은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경기 애틀랜타 대 보스턴 경기도 있는데 지금 보스턴이 제일런 브라운이 없잖아요. 저는 이거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작년에 주구장창 들었던 얘기는 보스턴이라는 팀은 선수 구성 중에 베스트 5 중에 한 명 정도는 안 나와도 잘 굴러간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이거를 저는 어떤 거에다 근거를 주냐면 여기 제 마우스 포인터 있는데 보시면은 넬 레이팅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거는 여기 있는 오펜시브 레이팅에서 디펜시브 레이팅은 뺀 거. 득실 마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넬 레이팅 상으로 이거 보면 왼쪽이 라인업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맨 위에 있는 게 작년에 베스트 라인업이고 그 밑에 있는 거는 포르징기스 대신에 호포드가 있었을 때 이런 셈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보스턴은 그냥 다 셌어요. 중간중간에 이런 좀 벤치 자원들이 많이 섞일 때 그럴 때 말고는 대부분 이제 넬 레이팅이 상위권으로 찍히고 있었는데 올 시즌도 한번 보면은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내일도 이제 보스턴이 브라운이 결장해서 그렇거든요. 지금 여기에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게 브라운이 없을 때 보스턴의 넬 레이팅입니다. 그 위에는 그 브라운이 낀 포르징기스가 없는 호포드가 껴있는 그런 라인업인데 뭐 그때랑 가장 많이 쓰는 라인업이랑 내일 예상 라인업의 이 드루랄러데이, 화이트, 테이텀, 호포드, 코넨 이 라인업이랑 넬 레이팅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여기 밑에 있는 뭐 마이너스 25 찍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보시다시피 뭐 코넨, 프리차드, 틸먼 되게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을 때 그럴 때이고 저는 어지간해서 보스턴이 뭐 크게 타격은 없을 걸로 보이기는 해요. 물론 뭐 제일러 브라운이 작년에 파이널 MVP도 따고 여러 가지로 가치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없는 게 아쉽기는 분명히 하겠지만은 아주 막 심대한 타격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애틀랜타도 오늘 다이슨 다니엘스가 복귀를 해가지고 뉴올리언스를 잡아냈었잖아요. 사실 트레이 형이랑 다니엘스가 굉장히 좋은 짝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어. 다니엘스가 수비 에너지도 좋고 외곽도 쏠 줄 알고 트레이 형의 이런 안 좋은 수비를 좀 보완해줄 수 있는 선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어제도 그런 활약들을 잘 해줬었습니다. 근데 작년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작년에 얘네들이 만났을 때 애틀랜타가 홈에서는 2번 다 이겼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3월달 좀 후반이었었는데 그때는 애틀랜타가 트레이 형이 전부 부상으로 빠진 시점이었었습니다. 한 번은 애틀랜타가 1점 차로 승리를 했었고 또 한 번은 이렇게 2점 차로 승리를 했었어요. 되게 타이트하게 승리를 했다는 소리인데 먼저 거는 보시다시피 보그다노비치가 선발로 올라와가지고 트레이 형이 없었다. 이날 뭐 드론테 머레이가 엄청 공격시도 많이 해가지고 44점 뽑고 뭐 이러긴 했었는데 제일런 존슨도 없었던 때거든요. 비트 크레이치가 뛰고 애틀랜타의 지금 주력 자원 중에 2명이나 빠진 시점이었었고 그 다음 경기도 그랬었어요. 이렇게 애틀랜타가 누수가 많을 때인데도 상당히 잘 써줬다. 이런 거를 좀 볼만한 것 같습니다. 내일은 뭐 지난 시즌에 빠졌었던 트레이 형이나 다니엘스가 모두 뛰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보그다노비치도 없고 크레이치 같은 애들도 없고 이래가지고 애틀랜타가 뭐 누수가 없지는 않아. 그건 맞는데 요즘에 뭐 게리슨 매튜스 같은 애들 벤치에서 대활약해주는 것도 그렇고 오콩우 같이 이제 좀 인사이드에서 활약을 해주는 애들도 꽤나 위협적이기도 하고 애틀랜타 조금 생각이 나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보스턴이 지금 저번에 샬럿한테도 1차전에서는 뭐 거의 삑삑이 아니었으면 풀엔 충분히 나오는 거였었고 2차전에서는 거의 한 이것도 20점 차 가까이 18점 차까지 앞서 나간 거 봤는데 그 경기를 또 원포제션 게임까지 추격을 당했었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10.5 기준으로 샬럿의 프렌이었었고 이게 애틀랜타가 보시다시피 지금 3점슛 수비라든지 전체적인 이런 득점 허용들 이런 것들이 엄청 높아. 그렇다고 공격이 아주 잘 터지는 것도 아니고 애틀랜타가 조금 오락가락 하기는 한데 보스턴도 조금 흔들리긴 하거든요. 작년만큼 수비적으로도 훌륭하지도 않다. 이런 것들도 보이긴 해서 10.5 정도면 애틀의 프렌을 봐도 나쁠 건 없어. 근데 뭐 이거야 당연히 일반적인 승패는 보스턴 쪽 보는 게 맞기는 맞는데 저는 핸디는 애틀을 못 볼 건 없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은 양 팀의 색깔을 생각하면은 작년에도 아까 말했다시피 작년에 애틀랜타가 트레이 형이 없는 기간 동안 점수 같은 것들 원래 트레이 형이 있을 때는 240점 정도는 쉽게 뽑았는데 그 외에는 별로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근데 또 보스턴과의 맞대결에서는 오바게임을 많이 했다. 물론 그 중간에 제가 알기로 연장도 한번 있던 걸로 기억을 하긴 하는데 오바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건 애틀랜타의 색깔을 좀 보는 거죠. 이거는 그렇다고 보스턴이 득점이 아쉬운 팀도 아니고. 다음 경기 브루클린 대 멤피스 경기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얘네가 얼마 전에 맞붙었었습니다. 제가 여기 밑에다 하나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멤피스가 리바운드를 상당히 잘 잡았었다. 그 최근에 중간에 브루클린전이 한번 껴있는데요. 그 이제 시카고전 리바 60개, 그 다음에 브루클린한테 38개밖에 못 잡았었고 미러키한테 56개, 필라델피아한테 52개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이런 것들 확인이 됩니다. 브루클린전에서는 서로 간에 야투 시도도 많지도 않았었고 그래가지고 리바가 좀 적었던 것도 있습니다. 브루클린이 좀 많이 넣어가지고 멤피스가 잡을 이런 찬스가 별로 없었다.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멤피스가 좀 부상이 많죠. 베이나 스마트 이런 애들 부상이 많아가지고 웰스 같은 애들 갖다 쓰고 이래서 벤치도 안 그래도 얇은데 부상자도 많고 멤피스의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모란테 같은 애들이 힘을 내주면서 경기 자체는 꽤나 잘 풀고 있거든요. 미러키나 필라델피아전 2경기 연속으로 아주 이제 모란트가 고투가이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해줬다. 상대한테 이렇게 이 닭돌로 압박을 많이 주다 보니까 주변에 찬스가 많이 나요. 이날은 또 제런 잭슨 주니어도 득점에 많이 좀 가담을 했었는데 벤치에서 제이 허프 같은 애들도 힘도 내주고 스카티 피펜 주니어 매경기 2자릿수 득점 찍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훌륭해 보입니다. 멤피스의 지금 농구는요. 아무래도 작년처럼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이런 농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반대로 근데 브루클린은 사실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가 좀 충격적이야. 분명 디트로이트랑 약간 늑농구 느낌이 나긴 했는데 올 시즌은 일단 캠 토마스가 제대로 터지고 있고 슈로더도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었다. 벤 시몬스도 나올 때마다 여러 면에서 좋은 활약 해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일단 내일은 시몬스가 못 나온다고 하고요. 직전 경기 때 캠 토마스 같은 애들 막히는 거 보면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 뭐 그렇다고 지금 멤피스에 특히 막 상대를 에이스 스토퍼처럼 이렇게 막아줄 만한 애들이 많은 건 아니긴 한데 저는 일단 어제 경기 브루클린이 조금 경기 보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6경기 동안 뭐 지금 리그 전체에서 득점 4번째로 많이 뽑는다. 그렇기는 한데 그건 뭐 멤피스도 득점이 적은 편은 아니고 일단은 오바 같은 거 생각은 해보도록 할게요. 수치상으로도 브루클린이나 멤피스나 좋은 수비팀은 아니라는 게 보이긴 합니다. 원래는 브루클린의 색깔이 좀 수비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승패 자체는 되게 어려워 보이기는 해요. 지난번에 브루클린이 또 멤피스를 한번 막았었다 보니까 그때도 딱 225점이 났는데 좀 승패 자체는 애매해 보이긴 한데 저는 일단 오바 쪽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브루클린 내 이런 자이어 윌리엄스, 뭐 키언 존슨, 뭐 클라우니 이런 벤치 자원도 나쁘진 않아가지고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마이애미 대 세크라멘토 경기가 있는데 이거 뭐 수치적으로만 좀 보겠습니다. 먼저 마이애미가 뭐 4경기밖에 안 했지만은 원래부터 마이애미는 느린 템포의 팀이라는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적힌 것처럼 제가 아까 디트로이트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드렸었어요. 기본적으로 먼저 마이애미 이 템포 페이스상으로 마이애미는 뉴욕 닉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느린 농구를 하는 팀이다. 106득점으로 평균 27등에 머물러 있고요. 야투 시도 같은 것들 보면은 세 번째로 적게 쏘거든요. 그리고 효율도 43.6%니까 좋은 것도 아니야. 5번째로 안 좋은 효율이다. 그러니까 뭐 디트로이트, 마이애미, 샌안토니오가 한 군데 엮인다고 했었는데 마이애미 역시 느리게 페이스 느리게 야투시도 많이 안 하는 적게 그리고 효율도 되게 낮죠. 야투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런 팀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마이애미 경기는 좀 느린 템포가 예상이 돼요. 근데 반면에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는 뭐 득점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사실 재작년이 세크라멘토가 굉장히 좀 오버페이스 농구도 하고 공격적인 농구를 많이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밸런스를 찾아갔고 올 시즌에도 공수 양면에서 괜찮거든요. 특히 이제 야투율 같은 게 리그 전체 3등이다. 드로잔이 오면서 이것도 많이 살아났습니다. 드로잔의 미드레인지 게임은 거의 뭐 상수인 것처럼 보이고 사보니스처럼 인사이드에서 활약 잘해주는 애도 있고 팍스도 지금 못하진 않아. 팍스가 지금 왼쪽 손에 약간 부상을 달고 뛰고 있다고는 하는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걱정스러운 건 이제 세크라멘토의 약간 3점이 조금 안 좋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뭐 세크라멘토의 지금 올 시즌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막대 그래프 상으로도 제가 많이 채워졌을수록 좋다고 했는데 3점 같은 거 외에는 대부분 세크라멘토가 많이 좀 앞서는 모습들이 있고요. 사실 마이애미 농구가 예측이 좀 힘들어. 안 좋은 야투나 이런 것들로 버틀러 터지고 아델와 같은 애들 좀 득점 지원해주고 로지어나 히로가 앞선에서 해준다. 그러면 마이애미도 잘 풀리는 날이 있기는 하거든요. 내일은 뭐 세크라멘토가 키온 앨리스를 얼마나 또 중용을 할지 이런 것들이 관건이긴 한데 저는 현재까지 리그에서 보여준 모습상으로는 세크가 조금 더 나은 팀인 것 같아요. 마이애미가 물론 홈이긴 하지만은 작년에도 마이애미는 딱히 뭐 홈이랑 원정 차이가 크진 않았었고 저는 일단 세크 쪽으로 좋게 보긴 하는데 그래도 뭐 일반승보다는 프렌 정도로만 욕심 꺾는 게 나아 보이고 언더오버는 일단 저는 언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는 지금 평균적으로 215점이 나고 있고 세크 같은 경우는 뭐 한 229점 정도 이렇게 나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언더가 땡기는 것 같기는 해요. 마이애미 색깔을 조금 더 짙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카고 대 유타 경기 내일은 마카넨이 뛸지 안 뛸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마카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유타의 이런 득점적인 부분들이 거의 한 10점가량 갈라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냥 다른 거 볼 거 없이 시카고는 작년보다도 페이스가 29등에서 1등으로 많이 치솟았다. 여러가지 색깔들이 달라졌었다. 아무래도 카루소 대신에 기디가 오고 드로잔을 처분하면서 이 무게치가 화이트 쪽으로 많이 옮겨갔다고 했었는데 시카고는 기본적으로 보면은 리바운드를 아주 잘 잡고 대신에 뭐 다른 효율 같은 것들은 좋지는 않은 편이기는 해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수비도 아주 좋지는 않지만 3점만 아주 잘 틀어막고 있다. 유타 공격 트리플 꼴찌거든요. 득점, 야투율 3점, 트리플 꼴찌고 수비적으로는 좋지는 않은데 3점만 잘 막는다. 뭐 이런 팀이거든요. 작년에는 유타가 생각보다 홈에서는 득점도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냥 오히려 공격도 답답하고 수비적으로도 뭐가 없고 그 이제 핸드릭스를 잃으면서 4번 자리도 콜린스 같은 애들이 힘을 내줘야 되는데 주전다운 모습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유타가 굉장히 안 좋은 시즌이에요 지금. 여기 뭐 적은 대로 유타는 공격 부문 트리플 꼴찌, 득점, 야투 3점 이게 일단은 가장 크고요. 리그에서 턴오버도 가장 많다. 믿을만한 이런 백코트진이 아닙니다. 내일 마카넨이 뛸지 안 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경기가 뭐 저 정도 핸디값이면 시카고 보는 게 나쁘진 않아 보여요. 마카넨이 안 뛴다면 오히려 시카고한테 훨씬 더 좋은 소식이고 저는 일단은 시카고 사이드로 좋게 보고요. 언더오버는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작년 생각하면은 그리고 시카고의 페이스가 빨라진 거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언더보기가 빡세긴 한데 근데 시카고가 페이스가 리그에서 가장 빠른데도 공수 이런 득점이나 실점한 거 보면은 딱 229점 정도에서 한 230점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반대로 유타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뭐 한 215점 정도? 뭐 그렇게 찍히는데 저는 228.5면은 꽤나 후한 기준점처럼 보이긴 하네요. 이거는 유타를 생각해가지고 언더 쪽으로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 더구나 또 클락슨 빠진 것도 커. 작년에 이제 유타는 또 클락슨이 벤치에서 상당한 득점 볼륨 채워주는 선수인데 클락슨 없는 것도 꽤나 큰 타격이긴 해요. 여기다가 마카넨까지 내일 만약에 결장자에서 좀 못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좋은 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휴스턴 대 뉴욕 닉스 경기 딱 한눈에 봐도 되게 어려운 경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보너스 같은 걸로 보면은 자 이제 휴스턴이 이제 하든이 브루클린으로 옮긴 다음에 그 뒤로 이제 리빌딩을 선언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2020-21 시즌부터 뉴욕 닉스와의 맞대결에서 7연패를 하다가 작년에 1승을 겨우겨우 한번 했습니다. 2점 차로 겨우 승리한 경기였었고 하든 시대 이후 4시즌 동안 양팀의 상대 전적은 뉴욕 닉스가 7대1로 크게 우세가 했었다 이런 거고 그리고 이 중에 맞대결상으로 휴스턴이 105점 이하의 저득점 경기가 7번이나 된다. 8번 중에 7번이면 상당히 비율이 높은 셈입니다. 그만큼 양팀의 맞대결은 아까 말했다시피 뉴욕이 되게 슬로우 템포 팀이에요. 작년에도 그랬었고 뉴욕 닉스가 지금 95.80으로 페이스가 상당히 느린 팀이다. 휴스턴 97.40으로 리그에서 페이스가 4번째로 느리다. 리그에서 가장 느린 팀, 4번째로 느린 팀 이런 팀들이 맞붙는 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많은 점수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보이긴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휴스턴은 이런 강력한 리바운드를 바탕으로 또 상대보다 많은 야투 시도를 하는 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야투율이 29등, 40%대 초반인지라 많은 시도에 비해서 득점이 잘 나진 않는다. 외곽도 약한 편이기도 하고 그나마 수비는 괜찮게 찍히긴 하는데 이 뉴욕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제가 아까 뉴욕이 느린 팀이라고 했었잖아요. 3점 시도나 3점 슛 성공률이나 야투 성공률이 리그에서 손에 꼽히는 팀이야. 근데 득점 자체는 많지가 않다. 한마디로 뉴욕이 느린 팀이라는 거거든요. 이러면서도 뉴욕이 작년만큼 수비는 좋게 찍히지는 않는다. 작년에 아누노비가 영입이 되고 뉴욕이 리그 최고의 수비팀이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누노비 나가리 되고 막 이러면서 흔들리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뭐 타운스가 있는 이런 라인업에서는 뉴욕의 수비가 좋게 지키지도 않아. 그건 맞는데 내일은 휴스턴이 뉴욕 상대로 얼마나 많은 리바운드 바탕으로 더 많은 시도를 할 거냐. 그리고 제일런 그린이 지금 휴스턴에서 고투가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경기당 야투시도 20번 이상 쏘고 3점슛도 40% 찍었었다가 조금 내려온 걸로 아는데 어쨌든 뭐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린이 얼마나 뉴욕을 뚫어줄 수가 있냐. 라인업상으로 휴스턴에는 고투가이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그린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거를 막아서는 미칼이나 아누노비 같은 좋은 수비수가 있다면은 휴스턴이 이게 그린이 얼마나 극복을 해내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요즘에 생구는 사실 잘하지는 못하고 저는 일단은 뉴욕 사이드를 좋게 보기는 해요. 상대들도 그렇고 그리고 언더 보는 건 역시 양팀이 좀 느린 팀이다. 그런 것들이 베이스이긴 한데 사실 되게 좀 어려운 경기일 것 같기는 해. 휴스턴도 옛날보다도 작년에도 뭐 생군의 부상도 겹치고 하면서 오락가락 많이 했었는데 휴스턴은 시즌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얘네들이 합이 맞으면 맞을수록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벤치에서 탈이 있음도 지난 경기 아주 훌륭한 활약도 해주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뉴욕 쪽으로 보겠습니다. 상대는 좀 무시할 수가 없고 뉴욕이 딱히 타운스가 왔다고 해가지고 뭐 많이 안 좋다거나 경기력이 문제가 있다거나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언더는 사실 좀 많이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뭐 느린 팀이고 그런 것들 바탕으로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그 다음 경기 미네소타 대 샬럿 경기도 있는데 지난번에 미네소타가 제가 그냥 쉽게 물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 미네소타를 조금 변호를 하자면은
얘네가 덴버랑 경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백투백으로 샌안토니오로 날아갔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경기 시간이나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 이 샌안토니오의 호텔에 도착한 게 뭐 새벽 4시 50분인가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경기 끝나고 뭐 비행기 타고 이동하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미네소타의 팀 컨디션 자체가 샌안토니오전을 앞두고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였었다. 뭐 그런 변호는 할만해. 1쿼터 때 앞서다가 이거를 뭐 역전당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미네소타답지 않은 경기이긴 했었죠. 그런 변호는 좀 할만한 것 같고, 내일은 뭐 고베어와 퀘셔널이 달려있긴 한데요. 이건 아직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샬럿도 그 브랜드 밀러가 퀘셔널인데 지난번 경기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부상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빼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양 팀의 이런 공백 차이 같은 거는 미네소타가 조금이나마 거슬리는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걸 보면은 샬럿은 지금 여기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만 3점슛 성공률이 6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 3점슛 시도도 리그에서 3번째로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또 이 오펜시브 리바운드도 굉장히 많이 따는 팀이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양궁 농구 시절에 올랜도로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제가 좋아하는 하워드가 있었는데, 하워드를 밑에 박아놓고 외곽만 주구장창 던지고 막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물론 지금 현대 농구랑 그때 농구를 비교하면 안 되지만은 약간 비슷한 색깔이다. 아무래도 라멜로라는 훌륭한 이런 리딩 자원이 있다 보니까, 뭐 라멜로가 뭐 턴오버 같은 게 많기는 해도 샬럿이라는 팀은 라멜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10점이 오락가락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뭐 그런 농구를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라인업 보시면 대부분 선수들이 다 외곽을 쏠 수 있고, 더구나 지금 샬럿이 이게 아까 제가 오펜시브 리바운드 1위라고 했는데 센터에 지금 그랜트 윌리엄스가 있거든요. 마크 윌리엄스는 계속해서 누워있고, 닉 리차즈도 부상 때문에 못 나와가지고 샬럿이 지금 인사이드 높이가 상당히 낮아진 시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경기들만큼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많이 가져갈 수 있겠냐,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죠. 미네소타가 작년에도 뭐 트윈타워 돌리고 이럴 때도 리바 단속이 잘 되는 편은 아니었었지만은 그래도 뭐 고베어 랜들에다가 뭐 운동력 좋은 앤트먼이나 뭐 다니엘스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관리가 좀 될 것 같기도 해. 아까 제가 이제 3점슛 같은 거 보면 샬럿이 많이 던지기도 하고 시도수도 많고 효율도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미네소타가 3점슛 수비율이 6등 정도면 나쁜 편은 아니에요. 반대로 3점은 또 잘 던지는 팀이기도 하고, 저는 상성상으로 미네소타가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샬럿이 보스턴한테도 비비는 거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은 8.5는 약간 기준점이 높다는 생각이 있기는 해요. 핸디가 솔직히 말해서 미네소타의 일반성 정도야 보겠지만은 핸디는 조금 무섭다는 생각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뭐 미네소타 사이드로 보도록 하고, 언더오버는 뭐 샬럿이 이렇게 좀 플랜이 꼬이기는 할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또 샬럿이 리그에서 5번째로 실점을 많이 내주고 있다. 저는 오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미네소타도 뭐 색깔이 바뀐 것도 있지만은 점수가 적게 터지는 편은 아니라서 저는 오바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 대 올랜도 경기, 저는 뭐 맨날 오클라호마 칭찬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보기보다 오클라호마가 지금 공격 면에서는 작년 같지가 않습니다. 경기당 득점이라든지 뭐 야투율이라든지 3점슛 성공률 전부 다 작년과 비교도 한 적이 안 좋아요. 지금 10등, 14등, 25등으로 그냥 평범한 정도에 그치고 있기도 하고, 이게 수비 같은 부분은 오클라호마가 여러 차례, 안 그래도 지금 하텐슈타인이 없는 라인업인데도 활동량 좋은 이런 좀 단신의 선수들도 많이 있고, 얘네가 또 스몰 라인업을 돌리면 홈그랜까지 빼버리는데, 그럴 때는 진짜 수비가 아주 장난 아닙니다. 리그에서 가장 적은 실점을 한다, 야투 가장 적게 준다, 3점슛 원래 리그에서 가장 잘 막았는데 지난 경기 때 조금 허용을 해가지고 3등까지 내려오긴 했네요. 무튼간에 오클라호마의 수비력은 리그에서 1위 수준이다, 이런 거거든요. 원래 같으면 올랜도도 굉장히 좋은 수비팀인데 올 시즌에는 기록이 그렇게 좋게 찍히진 않네요. 3점슛 허용률도 리그에서 5번째로 많이 내주기도 하고, 그렇다고 공격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올랜도가 이게 원래 저는 홈이랑 원정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했었는데, 올랜도가 올 시즌 홈에서 2경기는 모두 다 이겼어요. 브루클린이나 인디애나한테. 근데 원정에서 멤피스, 시카고, 클블, 댈러스 이렇게 한테 전부 다 졌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아침 경기 때 올랜도가 아무래도 지금 벤케로가 빠진 것도 그렇고 되게 못했습니다. 제가 이걸 경기를 다 봤는데 댈러스가 사실 요즘 좀 오락가락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랜도를 초반부터 박살 내놨다. 일찌감치 3쿼터 때 이미 20점 차 넘게 나는 경기였었으니까, 저는 이게 올랜도가 수정을 하려면은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바로 백투백으로 오클라호마라는 이런 강팀 상대로 확실히 나아지겠냐, 그런 생각이 잘 안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올랜도가 저는 여러 번 얘네들이 높이가 좋은 팀이다, 웬카주나 벤케로 다 땡겼으면은 아이자까지 땡겼으면 208짜리 선수가 4명이나 코트 위에 설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작년에 오클라호마가 한창 안 좋을 때는 오펜시브 리바운드에 고전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올랜도가 그렇게 오펜을 많이 잡는 팀이 아니에요. 글쎄 뭐 선수비 많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올랜도가 백투백일 때 5승 10패로 좋지가 못하다. 개인적으로는 올랜도가 지금은 좀 정상 상태가 아니라고 보기도 하고 오클 쪽을 좋게 보고 그리고 언더 그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클의 핸디값이 되게 큰데 또 오늘 올랜도의 또 경기력 생각을 하면은 그 정도도 할만해 보인다. 그 정도로 오클이 잘하긴 하거든요. 지금 오클이 올 시즌 6경기 전부 다 6전 전승인데 어지간한 경기는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 점차는 나고 핸디는 좀 오락가락할 때가 있긴 했었어. 12.5가 작은 핸디는 아니니까 핸디가 오락가락할 때는 있었는데 현 시점에 올랜도 상대로는 그리고 또 올랜도가 원정이라는 점 생각하면은 할만해 보여요 저는. 다음 경기 뉴올 대 포틀랜드 경기. 원래 이게 지금 뉴올이 굉장히 헷갈리는 팀이야. 라인업 보면은 어제 경기는 또 자이언이 안 나왔거든요. 제가 그거를 캐치를 못했는데 자이언이 안 나와가지고 사실 베스트 5 중에 잉그램 빼고는 다 안 나오고 있다. 그렇게까지도 볼만한 지금 라인업입니다. 이 정도로 뉴올이 크게 라인업도 그렇고 부상도 많고 이러고 있는데 글쎄 내일은 자이언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경기 이게 부상으로 빠진 게 햄스트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방 차원인지 아니면은 진짜 햄스트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직까지는 유올리에서는 자이언스의 소식이 좀 나온 게 없어가지고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지난번에 올 시즌 포틀랜드랑 2번 싸웠거든요. 그리고 포틀랜드한테 뉴올이 엄청난 이런 상대 전적이 좋았었다. 4시즌 동안 10승 1패였었는데 이거를 포틀랜드가 근데 극복을 했다고 했었었죠. 상대 전적을 포틀랜드가 1승을 또 가지고 가면서 좋은 쪽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게 뉴올리언스는 내일 잉그램이나 자이언이 나올지가 모르겠다. 뭐 요즘 벤치에서 호킨스 같은 애들 조금 해주고 브보주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좀 해주긴 하는데 오늘도 뉴올이 애틀랜타한테 이길만한 경기력은 아니었었다. 좀 오락가락하기도 했었는데 확실히 좀 애틀이 승기를 잡으니까 뉴올이 못 따라가더라고요. 내일은 이제 또 포틀랜드인데 지난번에 둘이 맞붙었을 때는 그때는 뭐 맥컬럼이나 허브 존스도 뛰기도 했었고 오히려 지금 상태의 뉴올보다도 뉴올이 라인업은 더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포틀랜드가 잘 싸우고 한 번은 대승까지 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포틀랜드가 지금도 보면은 사실 라인업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경쟁력이 있지가 않거든요. 여전히 사이먼스는 많은 것들을 증명해야 되는 선수고 뭐 그랜트 같은 애들도 볼 소유가 많다 보니까 효율이 좋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까놓고 보면 포틀랜드는 카마라나 아부디아 이런 애들이 굉장히 쏠쏠합니다. 제가 칭찬을 되게 많이 했던 선수들이에요. 다른 팀과도 이 정도의 윙 자원은 구하기 힘들다. 그 정도로 포틀랜드는 이 이름값은 사이먼스나 뭐 그랜트, 에이튼 이런 애들이 있지만은 쏠쏠한 거는 카마라. 이 친구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에이튼도 되게 욕은 많이 먹지만은 그래도 제 몫은 충분히 해줘요. 더블 빅맨으로서. 그래서 포틀랜드가 생각보다는 까다로운 상대다. 이것들을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여전히 포틀랜드 올 시즌도 공격은 개판이고 수비도 수치상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이거는 근데 뭐 뉴올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저는 뉴올리언스가 지금 이렇게나 부상이 많은 상태라면 내일 뭐 자이언까지 만약에 못 나온다. 그러면 포틀랜드가 더 탄력을 받을 만도 한데 지금도 저는 포틀랜드의 프레임 같은 거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좀 많이 애매해. 지금 사실 뉴올 경기가 가기에 좋은 시점은 아니에요. 오락가락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떨 때는 뭐 잉그램이나 자이언 둘 다 막 두 자릿수 득점 봐가지고 뭐 그러기도 한데 못 그럴 때는 그냥 무너지니까 저는 내일 포틀 프레임에다가 언더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내일 뉴올리언스가 잘 안 풀릴 거다. 포틀랜드의 색깔 언더팀이다. 이런 것들을 색깔을 조금 더 입힌 셈입니다. 다음 경기 댈러스 대 인디애나 경기 있는데 저는 이 경기는 어지간하면 이 경기는 안 가는 게 맞아. 댈러스가 일단은 좀 오락가락이 심해. 오늘은 쉽게 경기를 했었어요. 올랜도가 너무 상태가 메롱이었어가지고 댈러스가 나름대로 조금 쉽게 한 편이었었는데 작년 파이널까지 찍던 그 댈러스의 느낌은 아니다. 그런 뉘앙스가 좀 생각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댈러스가 좀 밸런스를 중시를 했다. 작년에 워싱턴이나 개포드를 데리고 오기 전에는 라인업이 전부 다 수비적인 애들도 별로 없고 그냥 득점만 많이 뽑는 그런 농구를 했었는데 얘네들을 데리고 오고 나서는 공수 밸런스가 잘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 힘으로 파이널까지 간 거였었는데 올 시즌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야. 특히 공격. 댈러스가 5경기 동안 득점이나 야투나 3점슛 여러 가지 면에서 돈치치가 부진한 것도 그렇고 잘 안 나옵니다. 대신에 수비는 꽤 괜찮아요. 전부 다 플러스급이기는 해. 그래서 이상하게 댈러스는 지금 작년의 모습보다는 수비를 먼저 생각하는 팀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인디애나도 일단 뭐 기본적으로 수비가 네 번째로 리그에서 많이 내주고 외곽 수비 안 되고 득점도 인사이드 이런 야투 성공률 같은 것들은 괜찮은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득점도 그냥 딱 15등 정도 평균 수준이거든요. 이래갖고 작년을 생각하기에는 이 새끼들이 작년보다는 밸런스도 갖추고 공격력은 다운, 수비력은 업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한편으로 인디애나가 내일 라인업 보면은
메서린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원래 이 자리가 3번 자리가 그 니스미스라고 인디안에서 가장 좋은 대인마크 퍼리미터 수비수가 뛰는 그런 위치인데, 메서린이 뛰면 확실히 이거는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거긴 하거든요. 물론 뭐 메서린 하나로 이 경기를 오바 보기에는 좀 빡셉니다만은, 오바 냄새 조금 나는 거 말고는 뭐 없을 것 같아. 이 경기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안 가고 싶은 경기인데, 그나마 하나 내놓으라면 그냥 오바 정도? 근데 수치상으로도 오바를 보기에 편하지는 않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덴버 대 토론토 경기도 있는데요. 얘네들도 얼마 전에 맞붙었었죠. 그때 경기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면서 얘기 좀 할 텐데, 지난번 경기 때 127대 125로 되게 타이트한 경기였었습니다. 덴버가 이기긴 했는데 이것도 연장 가가지고 겨우 이긴 거였었죠. 토론토 라인업 한번 보면은 그 반즈가 뛰긴 했었어요. 뭐 그레이디 딕이나 뭐 RJ 바레 다 뛰었는데, 지금 달라진 점은 토론토가 이날도 꽤나 점수 많이 내고 전체적으로 많이 내고 이랬었는데, 토론토는 지금 스카티 반즈가 빠져있고 퀴클리도 없잖아요. 그러는 동안 바렛이나 딕이 전부 매경기 30점 이상을 꽂으면서 오바 게임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야투 시도가 굉장히 많았던 거, 이런 것들을 짚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도 뭐 이렇게 가져오긴 했으니까 이걸 요약을 하면은, 지난번 경기 때 토론토는 야투 시도가 109회, 지금 계속해갖고 반즈가 그 결장하고 난 뒤부터 평균적으로 야투 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109회, 91회, 107회, 95회 이런 식이고, 경기당 3점슛은 30.2개, 그 리그에서 가장 안 던지고 있거든요. 지금 올 시즌 토론토가. 한마디로 토론토는 외곽보다는 인사이드를 공략하는 농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것 같고, 덴버 역시 지금 3점슛 시도가 리그에서 토론토 다음으로 적은 팀이에요. 이제 요즘에 야투 시도 같은 것들 보면은 시도한 야투 대비 3점슛의 비율이 27%, 3점슛이 굉장히 좀 빈도가 낮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둘 다 많은 야투를 주고받을 것 같다, 그리고 조금 더 확률 높은 공격을 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물론 뭐 토론토도 딕이라든지 악바지 이런 애들이 외곽을 좀 많이 쏘는 애들이긴 한데, 어지간해서는 2점슛 농구를 많이 할 것 같아. 그리고 그런 농구라면은 저는 지금 토론토의 색깔로는 많은 야투 시도, 주고받는 농구, 빠른 템포 이런 것들 위시로 일단은 오바 생각이 납니다. 227.5 정도면은 지금 얘네들 상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더구나 토론토의 수비, 토론토가 지금 수비적으로 7점 리그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야투나 3점 허용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내주고 있다, 이런 팀이어가지고 토론토는 수비적으로 쇼부면 안 되고 공격으로 쇼부를 봐야 되거든요. 그마저도 3점이 잘 안 터지고 있고 이런데 물량 공세를 해야 되는 토론토다. 그래서 뭐 벤치에서 크리스 부시에 같은 애들, 모그보 이런 애들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에너지 레벨 넘치는 애들. 덴버 역시 지금 머레이가 없어가지고 서브력이 뛴다, 이러면 확실히 템포 같은 것들은 빨라질만 합니다. 전보다는. 저는 일단은 오바 쪽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게 덴버가 한창 토론토 같은 애들한테도 고전하고 그럴 때보다는 경기력이 좋아진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막 덴버가 엄청 깔끔하게 상대를 조져놓는 경기, 그거는 진짜 팀이라고 할 수가 없는 직전 유타전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의 토론토, 세크라멘토까지 잡아내고 생각보다 까다로운 팀이다,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거 한번 토론토의 프렌드 욕심이 나기는 해. 물론 그때는 토론토의 홈이었고 오늘은 덴버의 홈이다,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근데 나는 토론토의 이런 패기 같은 것들을 조금 재밌게는 봐가지고, 굳이 따지자면 나는 핸디는 토론토 프렌 보고 싶긴 하네.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가시고, 오바 같은 것들은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덴버가 좀 느린 팀이어가지고, 그리고 서로 간에 외곽 없이 인사이드에서 맞붙는다, 퍼들도 높이는 높고, 요키치랑 고든이 버티는 덴버의 수비 나쁘진 않기 때문에 언더오버도 사실 막 아주 편하지는 않아요, 이것도. 그 다음에 피닉스 대 필라델피아,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피해야 되는 경기죠. 왜냐, 내일 아마 필라델피아에서 폴 조지가 데뷔를 할 텐데, 이게 얼마나 필라델피아한테 플러스 요소를 가지고 올지 가늠이 안 된다는 거. 필라델피아가 폴 조지가 뛰기 전에 4경기 동안 리그에서 공격이나 수비 양면에서 되게 안 좋았었습니다. 보면은 괄호 안에 공격면에서는 점수 야투 3점이 26등, 28등, 29등 최하위권이었었고요. 수비는 26등, 27등, 특히 야투 방어가 굉장히 별로였었다. 대신에 상대를 최대한 못 쏘게 해가지고 이런 안 좋은 야투 허용률에 비해서는 실점 자체는 적었던 면이 있는데, 그만큼 필라델피아가 이 선택적으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언더게임 할 수밖에 없었다. 공격에서도 맥시가 막히면은 막농구밖에 안 되고, 수비적으로도 뭐 좋은 라인업을 할 수는 없어요. 라울이나 맥시 사이즈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 드러먼드도 이 리바운드만 잘 잡지 세로 수비가 좋은 센터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굉장히 애매했는데, 과연 폴 조지가 온다고 해서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큰 관건이어서 사실 보기에 좋지는 않아. 그리고 피닉스도 보면은
저는 여러 차례 이런 탤런트 농구를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이 피닉스는 터지면 막을 수가 없는 팀이야. 작년에도 부커, 빌, 듀란트를 위시로 해가지고 그레이슨 알렌까지 얘네들이 다 터질 때는 리그에서 가장 높은 야투율을 기록하던 시점이 있었다. 꽤나 긴 시점이었었거든요. 10경기 넘게. 그래서 지금도 피닉스는 야투 효율 면에서는 5등이나 4등 정도 높은 야투율을 보여주고 있다. 대신에 아주 템포가 빠르진 않기 때문에 이런 점수 같은 것들은 상위권에 위치해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피닉스는 지금 브래들리 빌이 내일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자리에 라이언 던이라고 신인 선수를 쓰면은 이것도 수비도 꽤나 보강이 많이 됩니다. 벤치 라인업에서도 뭐 그 던이라든지 오닐 같은 애들 이런 애들 활용을 해가지고 피닉스가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조정을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 차례 올 시즌 많은 부분들이 피닉스의 새로운 감독 부덴홀저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많은 부분들이 좀 베일에 쌓여있는 폴 조지가 복귀한 필라델피아 그거보다는 안정적인 맛의 피닉스를 골라가는 게 맞아 보이긴 한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피닉스 쪽으로 좋게 보고 언더오버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클리퍼스 대 샌안토니오 경기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거도 지난 경기 때 클리퍼스는 이제 하든, 저는 맨날 클리퍼스 하면 말하는 게 하든의 손끝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다. 하든의 개인 공격력은 반감이 됐어. 옛날 같지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30점은 기본으로 뽑던 그 하든은 없고 하든의 손끝에서 뭐 패스라든지 아니면 빅맨을 활용하는 라패스 혹은 본인이 들어가가지고 마무리한다든지 삥뜯기라든지 뭐 스텝백 3도 여전히 살아는 있고요. 이래서 하든의 손끝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직전 경기 이제 오클라호마 같은 팀을 만났을 때는 하든이 굉장히 큰 압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예측을 내놨잖아요. 내일은 샌안토니오, 크리스 폴, 샴파니 그리고 앞서는 이제 트레 존스나 바셀까지 없다. 사실 샌안토니오가 오클만큼 하든을 견제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하든의 손끝에서 파웰의 슈찬스도 만들어줘야 되지. 데존스나 맨이 좀 인사이드 공략이나 외곽에서 자리 잡는 거 그런 것들도 봐줘야 되지. 주바치랑 투맨 게임도 해야 되지. 하든이 엄청 많은 거를 해야 되는데 샌안토니오는 그거를 오클만큼은 견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물론 웬벤야마라는 이런 길쭉길쭉한 괴수가 있다. 그건 있기는 한데 그래서인지 지금 샌안토니오가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해요. 외곽은 좀 잘 못 막지만은 실점이라든지 야투 허용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손에 꼽게 좋거든요. 대신에 공격은 뭔가 안 풀린다. 저도 웬베냐가 뭔가 이 선택을 해야 된다. 인사이드에서 놀 거면 놀고 외곽도 쏠 거면 진짜 확실하게 듀란트 같이 높은 타점 이용해가지고 쏘던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되게 애매하다는 생각이 있어. 그래서 클리퍼스도 이런 라인업에 비해서 수비가 좋지는 못해요. 특히 3주 성공 같은 것도 되게 높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언더 보는 게 일단은 제일 나아 보이고요. 언더도 사실 기준점이 좀 애매해. 샌안토니오는 경기당 한 208점밖에 안 나온다. 근데 클리퍼스는 또 한편으로는 점수가 꽤나 나는 편이기도 해요. 굳이 따지자면 저는 언더를 보기는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승패는 이거 클리퍼스도 지금 카와이도 없고 완전체가 아니라서 샌안토니오도 벤치가 뭐 아주 나쁘진 않아. 그래갖고 어려운데 저는 승패보다는 그냥 언더 예측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자, 첫 경기 이제 엠폴리 대 코모 경기인데 사실 엠폴리가 분위기가 되게 좋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어요. 특히 이런 수비력적인 부분에서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약간 작년 생각도 나는 게 뭐냐면은 엠폴리의 감독이 다베르사 감독이라고 했는데 지난 시즌에 이 레체에서 다베르사 감독이 시즌 초반에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할 만큼 초반에 치고 나갔단 말이야. 근데 엠폴리도 슬그머니 지금 분위기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여기 위쪽 보시면은 엠폴리의 최근 전적인데 꽤나 승리를 많이 못 챙기고 있어요. 공격력이 아쉽다. 분위기가 확실히 좋았다가 많이 식었고 코모 역시 얘네들도 시즌 초반엔 안 좋았다가 약간 좀 네임밸류만 있는 팀인 것 같다 뭐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러다가도 이제 중원에서의 메이킹 능력이나 공격적인 부분들로 이런 걸로 좀 분위기 반전했었는데 따지고 보면 엠폴리는 수비로 코모는 공격으로 분위기 반전했었는데 둘 다 최근 모양새는 좋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제 엠폴리는 약간 억울할 만한 건 직전 인터밀란전이 퇴장 때문에 전반전에 퇴장 나와가지고 3실점이나 했던 거긴 했었어요. 나름대로 잘 버티다가 어쨌든 뭐 퇴장 나와가지고 확 기울었었고 그래도 지금 엠폴리는 10경기 동안 7득점 9실점으로 현재 지금 13이라는 순위에 비해서는 낮은 실점 적은 득점으로 언더팀 냄새를 확실하게 풍기고 있다. 반대로 코모 같은 경우는 이제 21실점이거든요. 베로나 다음으로 실점이 많아. 그래서 지금 엠폴리가 사실 공격으로 만하는 팀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지키기에 특화된 팀이잖아요.
더구나 이제 엠폴리가 홈에서는 0승 3무 2패인데 득실이 0득점 4실점이거든요. 5경기 동안. 물론 이렇게 홈이랑 원정이랑 밸런스가 이렇게 막 무너져 있다. 약간 이상하긴 한데 엠폴리가 아직까지도 홈에서 득점이 없다는 거 이런 요상한 기운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원정에서 더 많은 승점을 벌었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냥 언더가 제일 나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코모가 원정에서 셌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해서 저는 뭐 일단 언더라든지 그리고 뭐 무승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생각은 좀 나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파르마 대 제노아 경기인데 제노아는 지금 리그 꼴찌에 처박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작년에 이제 레텍이라든지 그비드민손 이런 애들을 전부 다 팔고 좀 채우지를 못했어요. 드라고신도 토트넘으로 보냈고 파르마는 유벤투스한테 이제 2골이나 박으면서 물을 띄웠고 최근에 이렇게 무승부가 4번 연속입니다. 그 전까지는 폼이 좀 떨어졌다. 공격력 같은 거 역습 같은 축구는 괜찮은데 공격력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무승부도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경기력 면에서는 파르마가 낫고 좀 짜치긴 해도 홈이기도 하죠. 홈 이점도 있어가지고 제노아에 비해서는 조금 낫다는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코모가 리그에서 2번째로 실점이 많다고 했는데 제노아도 21실점으로 2번째로 리그에서 실점이 많은 팀이기도 해요. 반대로 파르마는 14득점 16실점으로 득실이 순위에 비해서는 파르마도 좀 많이 나는 편이긴 해. 그래서 뭐 제노아가 9경기 동안 3무 6패 5득점 2실점 이렇게 개판 5분 전이어가지고 이 경기는 아무래도 파르마를 보는 게 편하긴 해요. 제가 뭐 파르마에서 이제 보니라든지 루마니아의 뭐 미하엘라나 데니스만 이런 듀오들에 대한 칭찬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제노아는 아직까지 저는 뚜렷하게 좋게 보는 친구는 많이 없기는 합니다. 이 경기는 뭐 무승부나 파르마의 햄무 같은 고배당 보는 게 좀 맞아 보이긴 하네요. 다음 경기 라치오 대 이제 칼리아리도 한번 볼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라치오는 뭐 최고의 폼을 달리고 있어요. 지난 경기에 이제 타바레스가 퇴장당하기는 했는데 또 어시를 올려서 8경기 동안 8어시를 기록을 했다. 그런 칭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라짜리 같은 애들의 득점 지원 같은 것들은 괜찮았었는데 왼쪽은 사실 볼품이 없었다. 그런 밸런스도 챙기면서 좌우의 균형이라든지 타바레스의 공격력 같은 게 눈에 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타바레스가 결장하는 것은 좀 아쉽기는 해. 그래도 뭐 라짜리가 직전 경기에 복귀를 하기도 하고 아마 왼쪽에 마로시치 오른쪽에 라짜리 이렇게 돌릴 것 같기는 해요. 뭐 직전 경기 이제 코모전도 타티가 멀티골도 넣었었고 타티의 폼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시즌 살레르니탄에서 영입한 블라요 디아 잘 맞는 조각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37살의 나이에 최근 6경기 동안 5득점 페드로의 이런 컨디션 같은 것들도 상당히 쾌조의 모습에 있다 이렇게 라치오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칼리아리도 막 슬그머니 올라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디네세랑 볼로냐한테 연패를 하면서 둘 다 좀 무난하게 패배를 많이 했었어요. 볼로냐한테는 좀 본인들이 조금 강한 홈에서도 거의 뭐 아무것도 못해보고 진 경기여가지고 요즘 칼리아리한테는 분위기가 조금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어색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좀 결정적으로 제가 볼만한 거는 상대전적입니다. 상대전적 양팀의 맞대결상으로 라치오가요 2013년 이제 한 12년 전쯤이죠. 11, 12년 전쯤 그때 맞대결에서 라치오가 칼리아리한테 한번 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 이후로 쭉 보면은 라치오가 칼리아리를 그야말로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쭉 계속 그냥 보면은 총 15승 3무 11년째 15승 3무로 맞대결해서 칼리아리를 쥐잡듯이 팼던 라치오다. 홈만 따지면은 라치오가 이제 올림피코에서는 칼리아리한테 마지막으로 패배를 했던 게 되게 오래전이에요. 이때 2009년 이때 진 이후로 홈에서는 11승 1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뭐 상대전적이나 분위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라치오를 볼 수밖에 없는 경기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라치오가 포르토와 이런 유로파 일전을 남겨두고 있어가지고 글쎄 뭐 로테를 돌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라치오가 유로파에서 거둔 것도 많고 글쎄 뭐 리그에서 지금 순항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이 경기에 조금 더 집중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거든요. 라치오가 지금 벌써 이렇게 6위 정도의 위치를 해 있는데 만약에 오늘 경기에 승점을 가져간다 챔스권 경제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일단은 라치오 쪽으로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이건 역시 아까 말했던 상대 전적이 가장 큰 보너스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